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16페이지부터 먼저 봅니다. 316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민대표라는 게 나오고 그 31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용어는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문장에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먼저 주민대표라는 게 무엇일까? 주민대표는 그 구성원 하는 데만 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됐잖아. 다시 말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자, 그럼 아까 있던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기 보시죠. 이번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들이냐? 여기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원래는 누가 사업을 시행하죠? 조합을 설립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재개발해서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지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어차피 조합 설립해봤자 누구 다 헤쳐먹는다? 조합장 다 헤쳐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장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걔들한테 맡기느니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걔들이 했으면 좋겠더라. 예, 그래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시장군수가 하란 얘기입니다. 또는 주택공사 등이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는 뭘 구성한다? 주민대표라는 걸 구성하여야 한다. 결국 자기들이 할 사업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시장군수 등한테 맡기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도 보고 하게 해놓고 자기들끼리는 뭐 한단다? 그랬던 주민대표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하나의 통제 조직으로서의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나오는 317페이지에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아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있었습니까? 있었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정개발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때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로서 누구 있었다?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세 번째 들어있었잖아요. 바로 이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지만 사실은 그 토지 건축물 누구 겁니까? 그 토지 소유자 자기들 거였었잖아. 근데 자기들의 소유권을 신탁업자한테 넘겼다 그랬죠. 그러나 완전히 팔아먹은 게 아니고 나중에 주택이 다 완공되면 다시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신탁을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 자기들끼리는 다시 뭘 구성한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대표라는 건 언제 구성한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지들이 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때는 주민대표를 구성한다. 두 번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신탁업자한테 넘겨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두 가지 조직이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319페이지가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종전까지는 뭘 봤었고 사업시행자에 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 말고도 뭐 대행자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 좀 전에 봤던 주민대표회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것도 있었다. 그랬었죠. 어쨌든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이 뭡니까?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뭐라 부른댔죠?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걸 들고 시장군수들한테 가져가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는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다. 요 두 가지가 두 번째 본래입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사업 시행 계획서는 사업 시행자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들고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 동의 요건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나가는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자. 이제 돌아가서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끝나고 여기 자 누가 한다 그랬죠? 조합원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조합이라든지 또는 지정개발자라든지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말이야. 이 자들이 사업 시행자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이나 지정개발자나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데 이 자들이 조합이 설립되거나 지정개발자가 지정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때 뭐 하러 갑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한테 뭐 받으라 했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라 그랬었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이 자들이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그때 인가 신청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으러 가기 전에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일정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라 합니다. 왜 그러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각각 조합이나 지정개발자나 토지소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이게 사업 시행계획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뭘 받으라는 얘기야? 일정한 동의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가져와서 인가 신청하라 이 뜻이죠. 그때 얼만큼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첫째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동의서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과반수가 오케이 해야지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이미 아까 나왔었어요. 사업 시행 계획서하고 어떤 거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그때는 얼마가 필요했죠? 조합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원래 의결 종족서는 얼마 있었죠? 조합은 과반수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하고 사업 시행 계획서 이 두 가지는 얼마가 필요하단다? 그때는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해서 의결하면 통과됩니다. 다만 정비사비가 얼마나 늘어난다 그랬죠?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까 했던 거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분하고 손실보상 금액은 채였나? 예, 뭐한 거?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떠나보낸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그들은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실보상 해준다 그랬죠? 그거는 10% 증가되는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빼고 나머지들이 10% 이상 정비사비가 늘어나면 그때는 조합은 3분의 2이 찬성을 해야 된다. 원래는 이 사업시행 계획서에서는 과반수로 족한데 정비사비가 10%에서 늘어날 때는 3분의 2이 찬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정개발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정개발자라고 있었습니까? 있었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민관 합동법인도 있었고 신탁업자 이 자들이 한마디로 지정개발자라 그랬었죠. 바로 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때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개발자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지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동시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수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두 가지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동의를 안 받을 되는 경우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뭐 지진 같은 것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전부 다 붕괴됐어. 그때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죠? 그때는 동의 받습니까? 못 받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진에서 전부 붕괴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고 땅속에 파묻혀 있는데 야 우리 요번에 사업시행 계획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의서 좀 찍어달라. 동의서 찍어라 중환자실에 갔다가는 그 보호자들한테 맞아 뒤집니다. 야 인마 지금 사업이 문제예요. 사람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때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면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건 무슨 사업뿐이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3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3의
토지 소유자들이 오케이 해주면 되는데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뭐 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답니다. 그때는 변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다시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원래는 똑같은 요건이어야 되는데 아니래. 그때는 그냥 과반수의 동의받으면 그때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가신청해전의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인가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다.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죠. 그럼 사업시행 인가 내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인가된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또는 정비사업을 중간에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그때는 뭐 받는다? 다시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인가받았다? 그걸 변경하고 싶다? 역시 변경인가, 중지하고 싶다? 중지인가, 폐지하고 싶다? 폐지인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 했다? 경면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할 거야.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경면 변경은 다시 인가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경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거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인가와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외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 같은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문제되죠?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에 있을 때 이거 사업시에 인가내주는 거 함부로 시장군수가 인가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군수 등이 인가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찾아갑니다. 교육감 하면 시도교육감들 9개 시도교육감을 말합니다. 교육장은 다시 그 밑에 시군마다 다시 교육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밑에 교육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맨날 헷갈렸었습니다. 왜냐면 아니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 교육감 선생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교장이 먼저고 교감이 밑에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교육감이 위고 교육장이 밑에입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볼 때는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이 밑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장이 위에 있고 교육감을 밑에다 둬야 되지 않았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이거 교육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아실까? 하여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장이 위고 감이 밑에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장이 위고 교감이 밑에지만은 이거 교육시설, 이 교육행정청에서는 교육감이 위에 있고 밑에가 교육장이 있다는 거.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먼저 협의합니다. 뭘 협의하는 거야? 자, 시장군수 등이 이자들로부터 뭐가 올라왔죠?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 인가신청서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인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주기 전에 이제 이 시장군수 등이 인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 있어봐. 지금 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공사함으로써 학교의 어떤 소음 문제 또는 분진, 가루 같은 게 날리겠죠? 또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그런 공사 현장에 차들이 다니면서 애들 학교 통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 위험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 먼저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이나 교육장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고 애들이 통학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요소가 있을 때 그때 협의가 완료된 것이고 그러면 시장군수 등은 그 사업시행자한테 인가를 내줘라.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한 인가를 내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요거 지정개발자가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에서만. 자, 재개발 사업에서 누가?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데 이때 지정개발자는 아까 3명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민관합동법인이 하는 경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 등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렇게 3명 있었잖아. 그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비사업비를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때 얼마큼이나 예치하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만약에 1,000억에 들어간다면 1,000억에 20%니까 200억의 범위 내에서
200억을 할지 아니면 150억을 할지 100억을 할지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하는 그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예치한 금액은 언제 돌려준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그때 반환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다는 건 공사가 다 끝나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익이 있죠. 그걸 돌려주거나 그걸 징수하는 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청산금 지급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뭐 한단다? 그때 가서 정비사비 예치한 걸 그때 반환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기 애우는 방법도 복잡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애우는 번 정비 교육시설이 200m 떨어져 있다.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하려면 20조를 예치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정비 교육시설이 200m, 예, 정비구역으로부터 교육시설이 200m 이내에 되죠. 그때는 교육감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하려면 이거죠.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하려면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해요. 지정개발하면 그때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20초라는 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20초, 20초래 할 때 초 이게 중요해요. 20조를 만다. 그때는 예치하게 안 된다. 그건 예치 금액이죠.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한다. 그걸 20조를 예치한다.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뭐가 나오죠? 여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이라는 게 핵심 정리 23번. 자, 이건 누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진위원장이라는 건 조합 설립 추진의 추진위원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사업시행자. 그럼 조합만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죠. 이 자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때는 무슨 여러 가지 계약을 말해요. 그때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때는 어떤 방법을 한다? 원칙은 경쟁 입찰에 붙여야 된다. 예,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반 경쟁 입찰이든 지명 경찰이든 하여튼 원래는 일반 경쟁 입찰만 붙이라는 얘기다. 근데 경쟁 입찰 중에서 일반 경쟁 입찰이 뭐죠? 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물건을 이번에 매입할 일이 있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물건 자재를 살려고 하는데 그거 가격 제시해서 오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우리한테 납품하겠다는 회사, 그 회사를 선정하자. 이런 것들이 일반 경쟁 입찰이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인다. 지명하여 경쟁에 붙인다는 게요. 지명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도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땐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뭐죠? 지명 경쟁 입찰이라는 겁니다. 너 회사를 특정해서 너희들마다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 아무나 다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공사 실적이 몇 억 이상 되는 사들 너희들만 오란다. 또는 어떤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너희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건 제한 경쟁 입찰. 그게 아니고 너 회사만 들어와라. 니들만 경쟁 입찰에 붙인다. 그런 걸 지명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인다. 그래서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아니라 지명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놓고 이제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할래?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첫째, 세수로 나눠집니다.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 등 수자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수로 나눠서 보자. 첫째,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부터 가능하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거 더 앞으로 당겨달라고. 왜? 누가 있었죠? 아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있었잖아. 그래서 그 자들은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잖아. 언제부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은 이후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안 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그때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첫 번째고 어떤 방법을 한다? 조합 총회에서만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조합 총회에서 그때 경제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경제 입찰 방법으로 한다 됐어. 근데 모두 가능하죠?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근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2회 이상 붙였으나 유찰된 경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입찰에 붙여서 2번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 가서는 수의계약으로 해도 좋다 이거죠. 이렇게 방법으로 이번에 개정되었고 그때 누구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건설업자는 건 건설산업기부법에 나오는 건설업자입니다.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이런 식으로 건설산업기부법에서 등록한 그런 건설업자들 아니면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에 나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주상하고자 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 그러겠죠. 이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등록사업자 그런 자들을 건설업자 또는 그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내죠. 다만 조합원이 몇몇 밖에 안 된다? 100명 이하밖에 안 된대. 작은 조합이란 얘기죠. 그때는 굳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고 뭔다? 조합총회에서 역시 선정하는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때는 조합이 갖고 있는 규칙인 정관에 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원칙을 거기다 정해놓습니다. 어디에다가? 정관에다가 100명 이하 되는 그런 조합에서는 시공자 선정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정관에서 따로 규정해주면 그때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는 선정하지 경쟁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재개발 사업.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언제부터 토지 등 소유자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죠? 이건 조합 설립하는 게 아니니까 뭐 조합 설립인가라는 말은 들어갈 수가 없죠. 조합이 아니니까 언제부터다? 요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그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때 선정하는 방법은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규약에 따라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규약. 규약이 뭐라 그랬죠? 우리 용어정에서 나왔었죠. 정관 등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관 등이란 첫째 조합이 작성한 규칙인 정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 그걸 규약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지들이 작성한 규칙 그걸 규약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들이 작성하는 규칙 그걸 시행규정 세 가지가 있었잖아.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인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자,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래? 아까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아까 앞에 있었잖아.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해서 하는 건 아까 8가지 사유 있었죠. 또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그때 3가지 사유가 있었잖아. 그때 자기들이 직접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어떻게 한단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따라서 자기들이 시장군수 등이 지가 사업시행자라고 지정고시했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된 이후부터 어떤 방법으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또는 등록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 방법은 경제입찰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이때 수의계약은 마찬가지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만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누구를 한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장군수 등이 지들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그럼 시장군수 지가 사업시행자라면 지가 시공자를 선정하거든요. 또는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 요거는 어디서 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달동네 사업입니다. 근데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 관리처분 방법으로 할 때만. 우리 관리처분 방법으로 하는 게 4번째 방법이 있었잖아.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번째 거.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본시설, 건설하는 법 있었죠. 바로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의 사업시행자가 뭔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아까 주민대표라는 게 뭐 있었죠?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지들이 하지 않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는 주민대표를 구성해야 된다. 또 신탁업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한다 그랬죠. 자, 이 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정하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렇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입찰, 이게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입찰은 세 가지 방법이 당연합니다. 첫째, 일반 경제입찰. 두 번째, 제한 경제입찰. 세 번째, 지명 경제입찰.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2월 9일 날 나오는 걸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경제입찰 방법을 하는데 이 경제입찰 방법이나 또는 수의계약 방법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새로 개정됐죠. 그래서 2회 이상 경제입찰이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게 이게 다 이번 새로 신설된 내용들이야. 이 방법으로 누구를 시공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대표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누구한테? 주민대표는 시장군수 등이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는 신탁업자한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민대표는 시장군수 등이나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나 그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그때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는 자기들이 누구한테 맡겼죠? 신탁업자한테 맡겼다고 그랬잖아. 자기들 토지 건축물을. 그래서 그때는 신탁업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더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시공자 추천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시공자 추천권이라는 게. 시공자는요, 실제로 건설회사잖아. 우리 아파트 이번에 부시고 새로 짓겠대. 그럼 누가 어떤 건설업자한테 맡기지? 이거 현대건설에 맡길 거냐? 대우건설에 맡길 것이냐? 삼성한테 맡길 것이냐? 또는 이 편한 세상, 그죠? 그런 데다 맡길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은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시공자 선정에서 전부 다 비리가 나옵니다. 왜? 건설회사에서는 그 수천억 되는 공사거든요. 그걸 따면은 자기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따기 위해서 조합장을 구워 삶아버립니다. 구워 삶아서 튀기 먹어버립니다. 아예 그냥 조합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조합장들이 맨날 비리로 구속되는 이유가 뭐죠? 시공사 선정할 때 건설회사가 돈을 갖다 준 게 이게 발각이 돼서 구속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비리의 온상이 바로 시공자 선정권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공자 선정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대표하고 또는 토지노자 전체의 여기서 시공자 추천권을 갖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추천받은 시장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는 그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요거 이때 이 사업시행자들인 시장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 이런 자들은 바로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때는 시공자 추천권을 갖는 자들인 주민대표나 토지주자 전체가 실질적 실권을 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추천해주면 추천받은 자들을 시장우수 등은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밑에 철거공사 병행수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사업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시공자하고 뭐죠? 시공계약을 체결하겠죠. 근데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뭐도 같이 하더냐 이거죠.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그때 뭐도 같이 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했던 낡아빠진 건축물을 철거해야 거기다 새 건물 지을 겁니까? 그럼 이때 철거자하고 시공자하고 종전에는 따로따로 둬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 계약 따로 체결하고 시공공사 계약 따로 체결했었죠. 그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놈의 철거자들이 철거를 제대로 안 해버리고 대략 얼렁뚱땅 해놓고 그냥 철거했다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누가? 시공자가 와봤더니 웬걸 지하에 그냥 철근 콘크리트가 그냥 파묻혀 있습니다. 이걸 다 철거해야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시공자가 공사를 안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그러죠? 야, 철거자 너 이거 공사 다 안 했거든? 빨리 더 철거해 라고 하면 철거자는 뭐란다? 야, 그 정도 철거했으면 다 했지 또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냐? 뭐 쪼잔하기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공사는 뒷전에 두고 둘이 네가 철거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돼가지고 2, 3년 세월을 흘러버립니다. 결국 그 불똥은 이 공사는 조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들이 모두 같이 하란다? 철거공사도 같이 하는 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철거자를 동일으로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확실하죠.
옛날 같으면요. 철거자하고 시공자가 달라버리면 나중에 부실 시공이 됐을 때 그 책임이 애매해요. 철거를 잘못한 상태에서 공사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시공하는 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건지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었는데 이제는 철거자 이코로 시공자가 됨으로써 이제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버렸다.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에 철거공사 병행수행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넘어가자. 임시 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 이건 이제 뭘 하자는 얘기야? 여기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죠? 사실은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온 상태에서 조합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인가받았던 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등산으로 따지면 뭐 하더냐? 산 정상에 올라서는 게 바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 받으려고 투자하고 올라온 겁니다. 인가 받았잖아. 이제는 뭐죠?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인가 받은 대로 사업에 시행하면 된다죠. 그럼 내려가기 전에 뭐죠? 신발끈 새로 매야 되고 수통에다 물 채워야 되고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준비 조치를 해야 된다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나온 게 뭐죠? 바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예, 공사할 사람이 누군지가 뽑혀야 그 다음에 공사할 거 아닙니까? 시공자, 시행자와 시공자는 달라요. 조합은 뭐가 되죠? 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면에 조합이 지들이 벽돌 쌓고 지들이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 건설회사를 선정해야 되죠? 그 자들이 바로 시공자 선정이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시공자 선정하죠? 두 번째는 뭐 한다? 자, 부시고 새로 치려면 그 아파트 단지나 또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 그 정비구역 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만 때려부시고 새로 지을 수 있지.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 철거할 수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랍니다. 그걸 무슨 시설한다? 임시 수용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것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공자를 선정하자. 두 번째, 거기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가 있던 사람들 나가서 모을 수 있는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해 줄 것. 그 사람들이 나갈 것. 또 상가 부시는 게 재개발 사업에서 아까 상가라든지 사무실 그런 게 있었죠. 그때 특히 상가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 공사한답시고 부실 때까지 다시 나가 있어라 그러면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상가 세입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그 옆에다가 임시 상가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상가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임시 수용시설, 임시 상가 설치라는 거. 자, 상가 설치해 주는 거. 이것에 관한 내용도 이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임시, 여기서 수용시설이 아니라 여기서 임시 거주시설이라는 말을 썼는데 임시 거주시설로 용어 바꾸자. 자, 첫 번째는 누구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때 소유자 등 그랬는데 소유자 등이란 철거되는 주택에 있는 소유자도 있고 세입자도 있죠. 두 사람을 합쳐서 소유자 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어디에?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이 이미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정비구역 밖에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런 시설에 그 사람들을 만나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예,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부시고 새로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임시로 거주하게 하나 아니면 주택자금의 융자선 등 하죠. 주택자금의 융자선이 뭐죠? 전세금 같은 거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전세 축구해서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그냥 나가라 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그걸 만들어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한다? 주변에 임대주택 등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라고 하고 만약에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을 융자선에서 그런 전세집을 구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누가 갖고 있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철거되는 주택해서 이거 지금 주택이야. 그 여기 지금 크레인으로다가 지금 주택을 뭐 해서 부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하나 서서 뭐 쏘고 있어요. 이게 물 쏘고 있는 겁니다. 왜? 철거하게 되면 거기서 먼지 같은 게 있잖아. 흙먼지. 그래서 그걸 뭐해서 그걸 쏴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부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택이 철거되면 이 주택에 누가 있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라는 얘기야?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데 첫째는 뭐 한다? 그 주변에 임대주택이 있다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주고 만약에 전셋집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주택자금, 융자세 내주는 이런 조치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요번에 여기서 재건축하면서 나가는 세대가 1000세대인데 1000세대가 나갈 수 있는 주변에 임대주택이 또는 전세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 그 조치가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500세대밖에 안 된대. 그럼 나머지 500세대는 갈 곳이 없잖아. 전셋집도 없어요. 임대주택도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 그럼 나머지 500세대는 어떡할래? 그게 바로 필요할 때면 국가나 지방자치나 공공단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갖고 있는 땅이야? 국가, 지방자치, 공공단체,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거나 어떤 시설이 있다면 그거 나가서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진 거야 지금? 임시주택 쳤잖아. 이렇게 임시주택을 쭉 쳐놓고 이 땅에다가 여기 있는 땅에다가 임시주택을 이렇게 줘놓고 여기서 철거되는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토지나 건축물이 누구 거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라면 한마디로 행정적 거죠. 이런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누구 거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거라면 그때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으면 뭐라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는 사람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써야겠다라고 사용 신청을 받을 때는 그때는 뭐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미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렸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국가 지방자치가 아니잖아. 그때는 이미 팔아가지고 우리 게 아니라서 거절해도 되죠. 그때는 우리 거를 아니라서 우리가 못 해줘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다른 자에게 이미 허가를 내줬거나 등등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거절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만약에 빌려주게 되면 사용료 또는 대부로는 받는다 받는다 면제라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 토지나 건축물을 빌려줬잖아. 저거 쓰라고. 그러면 그때 사용료 대부로는 면제받습니다. 왜 그러죠? 아니 여기에 있는 이건 무슨 사업에서만 들어간다? 아까 그게 빠졌다.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럽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야.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들 이 사람들은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누구의 책무란 얘기야? 국가나 지방자치의 일종의 의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사업이 시행도록 머물 수 있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 대부로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료로다가 빌려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 끝났다는 얘기야? 여기 철거된 여기에 건축물을 새로 다 졌습니다. 그럼 여기 임시 거주시설에 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뭐 해야 되죠? 새로 지은 집으로 찾아가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됐죠? 그럼 완료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그럼 여기에 건물이 새로 다 졌으면 완수됐으면 여기 있던 사람들 다시 새로 지은 건물로 집어넣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 임시 거주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그 건축물들 뭐 해야 되죠? 철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뜯어내는 건 언제까지 한다? 이쪽에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여기를 뭐다? 원상 회복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죠. 근데 원상 회복했다는데 문제는 뭐죠? 공공단체나 개인이 이런 일시 사용으로 손실 입은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게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 거였다면 이 말이야.
국가나 지방단체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 거였다면 그 일시 사용화로 인해서 이걸 네가 사업시행자가 여기다 임시거주 설치했죠? 그러는 일시 사용을 해서 만약에 손실이 뺐다면 공공단체나 개인한테 손실이 뺐다면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이건 누가 물어준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쪽 봐봐. 그때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공익서법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뭐란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들끼리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디다 올린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여기 사람들에게 보상비를 얼마 주는 게 적당한지 그 보상비 좀 정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 걸 재결 신청을 하는 데죠. 그래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들. 예,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임시상가 설치. 여러분들 원래 우리 저 자료에 보면 그림 공법에 보시면 임시상가 설치가 요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기본세도 그렇게 돼 있는데 법조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순서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맨 뒤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듣는 게 아니라 임시상가 설치는 맨 밑으로 돌리는 게 맞춰서 맨 밑으로 그림을 새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임시상가라는 게 뭐죠? 아까 재개발 사업에서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걸 짓는다 그랬죠. 그때 상가를 짓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 상가를 짓려면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 있잖아. 세입자들. 이분들 새로 짓는 동안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나가 있어라. 그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게 그런 상가 세입자들인데 이분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죠. 따라서 그분들에겐 뭔다?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다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실무에서는요, 상가 세입자들이 대부분 뭐죠? 떠나버리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보통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상가 주인한테는 뭐라고 하더냐? 요번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당신은 동시에 계약 기간은 만료되고 여기를 떠나기로 한다. 보통은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 이주비, 보상비 주세요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해버려가지고 당신은 짓는 동안만 여기서 세입자지 나중에 철거가 들어가면 그때는 당신은 떠나야 된다. 계약 해지 조건을 그렇게 명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시상가 설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주인이 마음이 참 착해가지고 말이죠. 당신 나중에 내가 건물 새로 짓더라도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사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이 건물도 참 관리도 잘해주고 또 나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해가지고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당신 세입자라면 얼마든지 내 새 건물도 계속 사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당신을 그냥 두고 싶다면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를 그냥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단다? 바로 임시상가를 설치해주고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하는 거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임의적 사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조치로서 세 번째 무슨 조치도 있다냐? 여기 자, 이거는 일종의 무슨 사업일까요?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입니다.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는답니다. 왜요? 노블레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반사적 이익으로서 그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죠. 재건축을 해서 돈 벌잖아. 그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해서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의 그 이익이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손해봤다고 국가가 그 손실보상 해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반사적 이익으로 누리는 그 이익이지 그게 하나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 그 땅을 뭐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익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사업 조치로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 그런 주택을 건설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때 수용, 사용이 가능할까? 근데 여기서 주목은 수유란 말 대신에 여기는 무슨 말을 썼죠? 취득이란 말하고 혼용해 썼습니다.
이 법에서는 수용이란 말도 쓰고 있고 취득이란 말도 같이 씁니다. 같은 용어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만 수용을 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자,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단다 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한단다. 그럼 재개발이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야, 당신은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당신 땅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사가지고 당신은 보상비 주고 내쫓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죠? 그게 수용입니다. 그럼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수용과 관련된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강제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 수용이 있고 두 번째 강제 수용. 사실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로다가 먼저 취득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수용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수용이란 말과 취득이란 말은 여기서 같은 용어로 다 보고 있다고만 정리하시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취득하거나 그거 사용할 수 있다. 강제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재건축 사업만은요. 아무 때나 취득 사용하는 거 안 되고 재건축은 언제만 가능하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되는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수용이 가능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이 용어 정비구역에서 수용 또는 사용은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라고 됐습니다. 이 말귀를 잘 보세요. 정비구역에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건 어떤 때만 가능하다?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하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법에 수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공익사업법에서 수용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우선하다냐라는 그 말귀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뭐가 우선할까요?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말은 정비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이 말이야. 그 정비법에 없는 수용과 관련된 내용만은 이제는 어디로 간다? 공익사업법에 가봐라. 거기에 수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준용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비법에 있는 수용에 관한 내용과 공익사업법에 있는 수용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정비법에 있는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 그거 외에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수용 사용에 관한 규정하고 정비법에 규정한 수용 사용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르다?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정비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정비법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하는 걸 뭐란다? 특별한 예외, 그게 특례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특별한 예외다? 공익사업법에 있는 거에 비해서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첫째,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 특례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째는 사업인접 및 고시와 관련된 특례입니다. 자, 몇 번째 나왔죠?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국도법에서 나왔었고 도시개발에서 나왔고 이제 정비법에 사업인접 및 고시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사업인접 및 고시가 뭘 했었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하는 것. 자, 원칙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지가 하고 싶으면 공익사업을 하고 싶으면 국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임을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하고 국장이 검토해보고 그래 네가 하는 건 개인적 영리 목적이 아닌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 맞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그걸 사업인접 및 고시를 한다. 바로 이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단다?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정비법에서는 별도로 국장한테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고시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답니다. 언제부터?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좀 전에 나왔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따로 사업 인정을 안 받은데도 그거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다만 시장운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장운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거든요. 그럼 시장운수가 지가 인가해 줄 걸 지가 사업시행자라면 지가 작성하고 지가 지한테 인가해 준다? 셀프 인가는 없다 그랬죠. 그럼 자기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바로 지가 뭐 이런다? 지가 그냥 고시만 해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운수가 사업시행자라면 자기는 사업시행계획서를 고시할 때 그때부터 있는 때부터 사업인점이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원래 공익사업은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사업인접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라고 되는데 여기도 1년 이내에 합니까? 아니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되지. 반드시 1년 내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이 3년 걸리면 그 사업시행 기간 이내니까 그 3년 이내에만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하면 된다. 이 재결 신청이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나왔잖아. 보상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금액 좀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이라 한단다. 이거 언제까지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되지. 꼭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 뭐도 준다?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도 가능합니다. 원래 보상비는요. 수요에 따른 보상비는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니래. 나중에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 현물 보상하는 게 가능한데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준공인가 이후에도 현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바꿔버려서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사유로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꿨다는 거. 요까지가 바로 공익사업법과 다른 정비법에 기준된 수용과 관련된 특별한 예외 가능하죠.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정리 26번에 보면 회답 촉구 및 매도 청구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회답 촉구라는 건 무슨 말이 되냐? 자, 재건축 사업에서 뭐 한 사람이 있었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조합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 재건축 사업에서는 원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뭐 한 사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재건축사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아까 조합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들하고 또 하나 시장운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 세 사람 시장운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일 때 그 사업시행자 지정에 뭐한 사람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 아까 그 동의요건 한번 앞에 있었습니까? 책에 기본세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사업시행자로 나가면서 몇 페이지냐면 299페이지에 보시면 299페이지에 누가 직접 한다 그랬습니까?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는데 동의하는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4에 나온다 그랬죠. 아에도 있어요. 사실 4에 보시면 거기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서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운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뭐해서 동의했다. 그럼 얼마가 동의했죠? 과반수가 동의했다 그랬잖아. 그럼 100명 중에 과반수니까 51명이 동의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과반수니까 51명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80명이 동의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나머지 20명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시장운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데 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지정개발자 중에서 신탁업자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뭐 한 사람 있다?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사업시행계획 아까 인가고시 있었죠? 그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뭐 하랍니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거 새로 신설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대단히 높죠. 자,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에서 뭐 앉아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분들. 아까 재건축에서는 원래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안에서는 얼마 있었죠? 과반수가 삼삼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만 동의하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조합원이 아니죠? 그분들은 무슨 데서 해야 된다? 바로 이거 동의 여부를, 그러니까 사업 시간에서 동의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는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자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에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하란다?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를 하라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 촉구를 받은 날부터, 촉구 받았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그럼 이때 이 동의하지 아니한 이분들은 그때 자기가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시 회답 촉구는, 그 회답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2개월 이내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회답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동의한 것으로 볼까?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걸 볼까? 예,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회답한 것으로 본다. 간주 사유로 만들어놨습니다. 의제 사유로 만들어놨죠. 자, 원래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다. 아무런 말이 없단다.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자는 그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자, 2개월 이내에 회답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 그러면 다시 그로부터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 소유자, 이 사람들 아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 또 하나, 재건축에서는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이 말이야, 여기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들, 이거는 무슨 사업에서 재건축만 하는 건 재건축이야. 이때 재건축에서 건축물만 갖고 있다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들은 조합원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반드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그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니까, 만약에 건축물만 갖고 있다, 토지만 갖고 있다면 그 자들은 조합원이 아니죠. 그 자들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얘들 시장운수 등이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로서 회답하지 않거나 반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또 하나 건축물만 갖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만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재건축에서는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각각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만 갖고 있다, 건축물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죠. 그 자들도 무슨 대상이다? 매도를 청구하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보자. 제일 먼저 어디까지 왔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이 뭐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운수단한테 인가받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 동의서부터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때 누가 동의받죠?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뭐에 대해서? 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 다음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얼마큼 동의받는다?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동시에 다 받아야 되는데,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라면 이 자들은 그때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상의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에 들어가는데,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운수한테 인가를 받죠. 그럼 인가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나 중지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싶으면 그때도 원래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만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된 특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됐을 때는 시장운수 등이 인가내주기 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미리 협의를 한 후에 인가내줄 것. 두 번째,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면 그때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이자들은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자들에게 얼마나 예치하게 하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치한 정비사업비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반환하도록 됐습니다. 자,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계약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를 한단다?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 일찰 참가자를 뭐를 할 수 있죠?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지명 경쟁 입찰에 붙이거나 이 말이죠.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된다? 첫째,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제 입찰 또는 경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선정한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밖에 안 되면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이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니까 이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를 또는 그자들을 지정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자들을 사업시행자라고 지정고시한 이후에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획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 시장군수 등의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제입찰 방법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때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로부터 시공자 추천을 받으면 그때 그 시장군수 등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때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그런 시공자로 선정되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철거공사하고 시공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시 상가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첫째,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또는 주택자금을 융자선에 줘서 그런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 거주하는 데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먼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그런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하다면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신청을 받으면 임시 사용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걸 거절할 수 없고 이때 사용료 탭으로도 면제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공단체나 개인이 일시 사용을 해서 입은 손실이 있다면 일시 사용을 인해서 공공단체나 개인이 손실이 봤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상하게 되고 이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그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다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런 정비사업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토지나 물건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취득이라는 건 수용의 개념을 갖는다 그랬죠. 강제적으로 취득하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무 때나 취득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그런 재건축에서는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법에 규정한 것과 공익사업법의 규정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때는 정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수용과 관련돼서 정비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공인사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공인사법에 있는 것과 다른 정비법에 있는 특별한 예외가 특례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업인정 및 고시를 국장한테 따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언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다만 시장운수가 지급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재결 신청은 1년 내 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보상을 하는데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공인가 이후에도 현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그럼 그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은 회답을 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 소유자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그걸 동의 안 한 것으로 본다 뜻이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그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자들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과 관련된 내용이 끝났죠. 이제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뭐를 한다?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양신청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